넥시움과 세로켈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14년과 2012년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만료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입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2010년 9월 19달러대에서 고점을 찍고 2012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연이은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과 이익의 급격한 감소를 염려한 탓이죠. 당시 관련 약물의 특허 만료기 아스트라제네카는 표류하는 배에 비유되고는 했습니다. 개발 중이던 약물이 있었지만 특허 만료로 인한 실적상의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액은 3분의 1, 이익은 3분의 2 감소했었죠. 당시 제약시장이 매년 높은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역성장의 결과였습니다. 2014년 화이자의 인수 제한이 들어오는 굴욕을 겪기도 했죠. 화이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이자는 1997년 출시된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라는 약물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죠. 리피토의 특허 만료 시기는 201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주가가 정점을 찍은 시기는 이를 훨씬 앞선 2000년이었습니다. 2009년 저점까지 무려 9년의 시간 동안 주가가 내리주저앉아 무려 66% 하락했었죠. PER은 44배에서 6배까지 추락했습니다. 리피토가 2006년 연간 매출액 약 13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특허 만료까지 1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물이라는 타이틀을 기록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화이자의 주가가 9년 동안 계속 하락한 것은 개발 물질의 막판 연구 중단이나 출시 약물의 저조한 판매 실적에 따른 단종 등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커버린 리피토를 둘러싸고 특허 만료에 의한 실적 급감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발 물질의 실패나 시판 약물의 판매 부진에 따른 우려는 리피토의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화이자가 2014년 아스트라제네카의 인수를 시도했던 것은 나름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기 최소 수년 전부터 저조한 주가 성적을 연출했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이야기는 미국 특허를 각각 8년, 12년 남겨둔 노보노르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시사점이 됩니다. 특히 화이자의 리피토가 고지혈증 치료용 스타틴 계열의 약물 중 5번째로 출시된 후발 약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약물이 됐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르디스크가 현재 비만약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와 일라이릴리에 언제 그 순간이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업계의 개발 경쟁 상황이나 정부의 약가 압박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양사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경구용 물질이나 효능을 높이는 물질을 개발 중이라지만 암젠이나 화이자, 로슈 등 대형 제약사뿐 아니라 바이킹 테라퓨틱스 등 소형 기업도 개발에 뛰어든 상태라 차후 비만 치료제의 희소성은 조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체중 감량 약물들은 2027년 메디케어 가격 협상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비용 약물에 대해 출시 최소 7년 뒤부터 메디케어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측을 대표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와 협상을 벌일 텐데 CMS의 결정은 미국 의료보험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도 협상 결과를 참고해 약가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MS는 당연히 약가 인하를 압박하겠죠. 이 밖에 GLP-1 약물이 효과는 좋다고는 해도 복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도 수요의 불확실성을 일으켜 주가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환자가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보고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심지어는 평생 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장기 안전성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인구가 차후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보고될 수도 있겠죠. 밸류에이션 자체에도 고평가된 감이 큽니다. 노보노르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적정 주가를 각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잉여현금 흐름 추정치 컨센서스를 현금 흐름 할인법 DCF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애널리스트들이 상정하는 프리미엄이 주가지수 S&P 500의 2배 전후로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통상 밸류에이션 지표로 PER이 많이 활용되지만 두 기업처럼 당장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현재 이익이 미래 현금 흐름을 과대 추정할 수 있어 이런 경우 DCF를 활용합니다.
예로 일라이릴리의 내년 예상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대비 현재 주가는 55배 수준이지만 2032년 컨센서스 대비로는 13배가 돼 격차가 상당해집니다. 2032년 기준으로 보면 당장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예를 봤을 때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예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미래의 주가가 하락한 만큼 종전의 주가를 저렴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CF를 활용해 기업의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방법은 산출 방식을 역산해 할인율을 보는 것입니다. 통상 DCF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정 가능한 미래의 연간 잉여연금 흐름 추정치를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를 산출하고 추정 기간 뒤에도 기업이 영구히 존속할 것을 상정한 터미널 밸류라는 것을 더해 산출합니다. 터미널 밸류라는 것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기업의 영구 존속을 가정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을 무한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출된 기업 가치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산출되는데 이것이 DCF를 통해 도출되는 적정 주가가 됩니다. 고평가 여부를 따질 땐 현재 주가가 DCF를 통해 도출된 적정 주가라고 보고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이 주가가 나오는지 거꾸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할인율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그 미래 현금 흐름을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잉여연금 흐름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의 애널리스트 추정치 컨센서스 10년분을 터미널 밸류는 2033년 잉여연금 흐름 컨센서스에다 15배를 곱한 값을 활용했습니다. 15배는 현재 업계의 잉여현금 흐름 대비 주가 배수의 중앙값입니다. 차후 GLP-1 약물의 경쟁 격화나 특허 만료를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계산식에 따르면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르디스크의 할인율은 각각 5.5%와 6.9%로 산출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위 무위험 수익률의 지표로 여겨지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3.3%와 2.7%에 불과한 수준인 셈입니다. 현재 S&P 500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4%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이 양사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낙관론에 심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법합니다. 2033년까지 잉여연금 흐름 추정치 자체가 일라이릴리의 경우 연평균 23%, 노보 노르디스크는 16%라는 증가율을 전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대형 기업의 경우 10년이라는 시야에서 연간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의 전철을 볼 때 이처럼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는 월가의 기대는 공격적으로도 보입니다. 강 세장은 비관론에서 태어나고 회의론 속에서 성장하며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도취감 속에서 죽는다라는 존 템플턴의 격언이 와닿는 순간입니다.